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호재들이 좀 나왔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고, 또 미국 연방법원에서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또 나스닥 선물이 크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잖아요. 기존 금리를 2.5%, 0.25%포인트 인하했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통화정책, 경기부양 기대감이 또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업종 수 자체가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운송장비는 자동차 조선인데, 이쪽에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이 되고, 뭐 대부분 종목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등락폭은 있지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가 관세에 대한 어떤 이슈, 그 다음에 금리 내려가면 또 할부금융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증권업종은 이제 금리 인하랑 새로운 어떤 정부에서 증시 부양을 할 거다, 그럼 수혜주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겹치면서 엔터주가 일부 또 급등을 했고, 지주회사는 밸류업 기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서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됐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연중 최고치 완전히 돌파를 했죠. 어제 장중에 넘어갔었는데 오늘 아예 그냥 종가 기준으로 넉넉하게 돌파를 했고, 지금 위치는 작년도 여름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2300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7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400포인트 지수가 급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그동안에 710과 730 정도 선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잘하면 지난 5월에 이제 이번 달에 찍었었던 고점 740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다 의미 있는 위치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시장에 워낙 재료가 많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종가가 고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도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재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매출이 440억 달러,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96센트, 이것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 원래 이제 엔비디아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게 일상이라서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떨지 회사 쪽에서 제시하는 수치가 궁금했잖아요. 봤더니 가이던스를 450억 달러. 이게 사실 저 수치는 되게 실망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440억 달러인데 450억 달러? 좀 갸우뚱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면, 그 H20, 그러니까 중국에 판매하기로 했던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만약에 그 판매 중지가 아니었다면 이번에 530억 달러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80억 달러를 줄였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53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한 단계 좀 낮은 사양의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450억 달러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겠구나. 그래서 중국을 빼고도 저 정도니까 굉장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될 게 되게 많으니,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거의 5% 가까이 올라갔고, 다른 반도체주들,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3% 정도 올라가서 주요 반도체주들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 반도체주가 우리 증시에서 이제 주도했던 건 아닌데, 어제 이미 올라간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잡아줬고, 시장을 더 상승폭을 키운 건 미국의 상호 관세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 연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만장일치, 저거 3명이 판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상호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위법이다. 왜냐하면 원래 관세는 국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저걸 결정해? 그러니까 트럼프 측은 저게 이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무역 적자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방위 산업이 약화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사회가 파괴가 되고 마약 밀배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사회가 혼란해졌다. 이거는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비상사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마약의 밀매가 중단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보복 관세를 올렸던 거는 전부 다 권한 바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관세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세 부과를 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스탑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상호 관세가 그렇다라는 거고, 개별적으로 관세 부과한 품목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백악관 측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이 뽑힌 권력도 아니면서 나는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런 권력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맹비난을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국가들별로 협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아니, 미국 법원이 저러는데 지금 관세 협상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득실이 좀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협상 속도가 늦어지고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또 트럼프가 개별 품목 하나하나 따로 찝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관세 이외의 품목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관세 품목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거, 예, 뭐 예를 들어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안 하게,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걸면서 다른 방식으로 통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다른 쪽으로 더 지독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 관세를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힘을 잃게 돼서, 협상력이 떨어지게 돼서 다른 나라들이 물게 될 관세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였거든요. 근데 이 3명 판사의 구성이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이게 3명이에요. 근데 두 명이 공화당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임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 정당이 유리한다라고, 유리하게 판결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 쪽에서 임명한 판사 둘이 이번에 이거 위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음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본다라면 저 계속 위법이라고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점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 내렸습니다. 올해 성장 추정치를 반토막 냈거든요. 0.8%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했죠. 이게 3.5%에서부터 지금 1%포인트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또 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거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성장 추정치가 올해는 이렇게 되겠지만 내년도 성장 추정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내리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그러니까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기 부양책이 가동이 되면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이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증권업종이, 오늘 막 증권 중에 10%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속출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설, 운송장비는 자동차 조선인데, 자동차, 뭐, 이게 다 금리 인하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예, 이제 관세하고 오늘 뭐, 지금 미국 법원에서 이제 관세는 무효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재료도 맞물리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코스닥은 오늘 하락 업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은 있었지만 업종으로 보면 전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시장 전부 다 등락의 차이는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수급을 하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고, 기관이 오늘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7천억 대 정도 매수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다음 주에는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가 최근 4일 동안에 매수가 거의 2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무한정 매수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는 쪽이라서 다음 주 초반 넘어가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못하거나 오히려 한동안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특성상 대형주 쪽의 매도 물량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산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차별화 장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외국인들은 카카오가 순매수 1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전력주들 뭐 이런 것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아,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와 반도체 중에서 일부 뭐 한미 반도체는 팔고 하이닉스는 사고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일관되게 매수하죠. 근데 오늘 자동차 쪽을 매수했다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특징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모비스까지 그러니까 전차 군단 오늘 매수했고 그 외에 이제 지주회사 쪽이라든가 건설 증권주, 금융주 이런 것들 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주,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종목이나 뭐 식품주 뭐 이런 종목군들은 매도 우위를 보이는 방산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코스닥 쪽은 여전히 뭐 이렇게 특정 업종을 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예, 그러니까 좀 차별화 장세죠. 그러니까 2차전지든 반도체든 뭐 업종별로 골라 담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엔터주는 좀 고르게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좀 고르게 담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딱히 업종별 특징보다는 이런 거 저런 거 골라서 담고 그냥 엔터 쪽만 역시 예, 엔터만 이제 뭐 SM이 팔긴 했지만 YG라든가 JYP에서 뭐 엔터주에 최근 들어서 엔터 좀 공들이는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어떤 치우쳐서 전체적으로 업종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시간 외에서 4% 중반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 그거보단 더 올라가야 우리 증시에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시간의 주가와의 비교. 그다음에 이제 미국 법원 판결 나온 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관세 완화. 사실은 저거는 관세 완화 기대를 갖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희귀한 인물이라 차라리 10% 내고 그냥 불확실성 끝났으면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막 메시지를 이상하게 되면서 SNS에 희한한 글 올리고 하면 또 어떡하지? 이런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2,700 넘어갔는데 조금 이제 부담되는 위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좀 매도 물량이 나와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직은 이렇게 뭐 과매수보단 과매도 쪽에 근접했지만 코스피는 과매수 쪽에 더 근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형주끼리도 차별화 장세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가 순환으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왜 좀 소외됐던 거,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고르게 한 번씩 다 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메인 종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보합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쉬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뭐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돌 거냐. 지금 이제 완전 뭐 에이스가 된 종목군들은 사실 건설하고 증권주죠. 예, 건설하고 증권인데 그거 이외에 초대형주 중에서 하나 정도가 좀 메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집중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자금 추이를 보면 고객예탁금이 5월 8일 날짜가 56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5월 28일 날짜로 20일 지난 날짜로 보니까 56조 똑같아요. 예, 56조 4천억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거의 제자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왜 자꾸 보냐면 이 정도 지수가 올라오면 예탁금이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유동성 장세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그런 조짐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거래 중에 3일 매도했고 매도하는 동안에 2조 5천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2조 5천억 매도한 거는 예탁금으로 잡힐 거예요. 일부는. 뭐 실질 예탁금을 나중에 따져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탁금을 잡게 되면 이게 어쩌면 다음 주에 60조 원짜리 예탁금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실질 예탁금이 아니라 매도한 자금 들어온 거니까 뭐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60조 원의 예탁금이 3일 정도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코스닥에 뭔가 돈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중소형 장세를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보시다시피 지금 20일 동안에 제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선별적인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표현드렸는데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들은 별로네. 이런 느낌의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장으로 가게 될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예탁금 돌아가는 거 보면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만
6월 초에 제가 이제 PPL을 할 예정이니까 좀 며칠, 한 3일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